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에 FOMC를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FOMC란 미국 중앙은행인 미 연방준비이사의 페드 산하에서 공개시장 조작, 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말하고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고 부르고 영어로 FOMC라고 합니다. 미국 기준금리를 투표하고 의장이 성명서의 형태로 회의를 요약해서 발표하는데요. 기준금리를 필두로 미국의 금융정책을 알 수 있는 풍향계 역할을 합니다. FOMC 소식을 왜 알아야 하냐면 미국의 기준금리 동향을 체크할 수 있고 패시브한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기준금리의 위치와 방향인데요. 동적 자산 배분을 할 때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정할 때 미국의 기준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참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3월 FOMC의 성명서 전문을 요약해서 간단히 살펴볼게요.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정책 도구를 사용해서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이라는 목표를 촉진할 것을 약속한다. 짙은색 글씨는 이번 3월 FOMC에서 바뀐 거고 옅은색 글씨는 1월 FOMC와 똑같은 문구예요. 코로나 팬데믹은 미국과 전 세계에 걸쳐 엄청난 인적 및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시켰다. 회복 속도가 완만해진 이후 팬데믹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부분은 여전히 약하지만 경제활동과 고용지표들은 최근 들어 반등을 시작했다. 인플레이션은 계속 2%를 밑돌고 있다. 이번 3월 FOMC에서 거의 바뀐 게 없는데 FOMC 성명서 초반에는 경제 진단이 나오거든요. 회복 속도가 완만해졌고 팬데믹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은 특히나 더 약하다고 설명했고 대신에 경제활동 재개 기대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일부 지표들이 반등을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2%를 밑돌고 있다고 언급한 거는 이번 FOMC가 처음인 것 같아요. 전반적인 금융 여건은 경제와 미국의 가계 및 기업으로의 신용 흐름을 지원하는 정책 조치로 완화적으로 머물고 있다. 경제의 경로는 백신 접종의 진전과 바이러스 진로에 크게 좌우하고 현재 진행 중인 공중보건 위기는 경제활동과 고용, 물가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다. 위원회는 완전고용과 장기적으로 2%의 물가를 달성하는 것을 추구한다. 여기는 이제 AIT에 대한 내용이에요. 물가가 지속해서 장기 목표를 밑돌고 있어서 일정 기간 물가가 2%를 완만하게 웃돌아 향후 물가가 평균 2%가 될 때까지 장기 물가 기대가 2%에 잘 고정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물가가 2%가 된다고 바로 통화정책을 바꾸는 게 아니고 완만하게 물가가 2% 이상이 될 때까지 인내를 해서 평균 2%가 될 때까지는 통화정책을 쉽게 바꾸지 않겠다고 했죠. 이런 결과가 달성할 때까지 완화적인 통화정책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다. 위원회는 연방기금금리 목표치를 0에서 0.25% 범위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0에서 0.25%가 제로금리를 말하는 거고요. 고용시장 상황이 완전고용이라고 평가되는데 부합되는 수준에 도달하고 완전고용은 미국 같은 경우는 실업률 4% 정도를 얘기하거든요. 코로나 팬데믹 전에는 4% 정도 완전고용 상태를 유지했었죠. 일정 기간 2%가 완만하게 웃도는 궤도에 도달할 때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한다. 연준은 또한 완전고용과 물가안정 목표를 향한 상당한 추가 진전을 이룰 때까지 국채를 최소 800억 달러, 모기지 담보부 증권은 최소 400억 달러 규모로 채권 보유를 늘리는 것을 지속할 것이다. 양적 완화의 가이던스를 12월 FOMC에서 제시했었는데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요. 시장의 원활한 기능과 완화적인 금융여건 촉진을 도와서 가계와 기업으로의 신용흐름을 지원한다. 통화정책의 적절한 스탠스를 평가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입수되는 정보가 경제 전망에 미칠 영향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할 것이며 만약 목표 달성을 지연시키는 위험이 발생할 경우 통화정책 스탠스를 적절하게 조정할 것이고 공중보건과 노동상황, 물가압력과 물가기대, 금융 및 국제문제 전개들을 포함한 다양한 범위의 정보를 고려할 것이다. 3월 FOMC 정리를 해보면 파월 의장은 경제 회복 전망이 아닌 실제 경기가 회복되는 상당한 실제적인 증거를 원한다고 했고 테이퍼링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했어요. 기준금리는 제로금리로 동결하고 완전고용 실업률 4%죠. 장기물가 평균 2% 달성할 때까지 현재 금리와 정책 유지할 것이며 기존의 양적 완화를 현 수준 유지하는데 양적 완화의 가이던스를 제시했죠. 국채 800억 달러, MBS 400억 달러고 12월 달부터 제시하고 있고요. 경제 회복은 여전히 고르지 못하고 불안하다고 평가했고
백신 접종과 재정 부양책으로 경제 전망이 좋아지고 있지만 실제 지표적인 확인을 원한다고 했어요. 여행과 서비스업 등 가계 지출은 여전히 약하고 고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했고요. 물가와 고용을 바탕으로 해서 통화 정책을 유지할 건데 물가는 예상치가 많이 올라와 있고 미국채 시장 금리도 많이 올라왔는데 고용 지표는 4%보다 아직까지는 멀어 있는 상태라서 고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은 기저효과일 뿐이고 일시적이다. 지금 시장의 기대로서는 부족하다는 평가고 2% 이상의 완만한 인플레이션을 원한다. 2% 이상 소비자 물가가 완만하게 올라가야지 연준의 기준을 채울 것 같고요. 미국이 전세계 회복을 이끌고 있고 미국의 수요가 전세계를 지원할 것이라고 했어요. 3월 FOMC가 1월과 달라진 점을 알아야 지금 현재 기준금리의 방향성을 알 수 있을 텐데요. 금리 및 양적 완화 같은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변화가 없죠. 경제활동과 고용지표들이 반등했다고 평가했고 인플레이션은 아직 2%를 밑돌고 있다고 수치상으로 표현을 했어요. 전망치가 아닌 실제 지표를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고 기저효과에 기댄 게 많고 점도표를 요번에 새로 또 했는데 2023년까지 제로금리는 같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보면 2023년에 금리 인상 폭이 전에 점도표보다는 높아진 편이에요. 그래도 인플레이션 우려나 테이퍼링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 12월 FOMC에서부터 FOMC의 경제 전망 세부 항목을 이렇게 투표로 표시하는데 GDP 성장률과 PC 물가 그리고 고용 지표가 다 세부 항목으로 나오거든요. GDP 성장률을 보면 여기 점선으로 된 게 12월 달 표시고요. 막대 그래프로 된 게 이번 3월의 표시인데 어떻게 변화했냐를 보여주는 거고 왼쪽이 GDP 성장률의 불확실성이고 오른쪽이 GDP 성장의 리스크인데 업사이드가 상승 요인 그 다음에 밸런스는 중간이겠죠. 중립 그리고 다운사이드는 하방 압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GDP 성장률의 불확실성은 전이랑 비슷하죠. 조금 더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GDP 성장률의 리스크는 전에 점선을 보면 중도가 제일 많지만 하방도 많잖아요. 9월 달에는 하방이 제일 많고 중간이 다음이었거든요. 근데 12월 달 기준으로는 중간이 많이 증가했다고 했던 건데 지금 3월 FOMC 보면 중간이 훨씬 더 많이 증가했고 다운사이드는 거의 없어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업사이드가 더 많아졌으니까 GDP 성장률은 옛날에는 하방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하방보다는 중립이나 상방 쪽으로 무게중심이 바뀌는 것 같고요. 경제 전망이 더 좋아진 거죠. 그리고 3월에 FOMC의 물가 전망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물가는 PCI 물가지수로 하는데 이건 소비자 물가지수로 보면 돼요. 소비자 물가지수의 불확실성 왼쪽 표는 그리고 오른쪽 편은 소비자 물가지수 인플레이션의 리스크를 얘기하는데 왼쪽이 다운사이드, 오른쪽이 업사이드죠. 불확실성은 12월 달에 비해서 조금 더 높아졌다고 평가했고 하방이냐 상방이냐를 평가하는 거는 이 점선 보면은 12월 달에는 물가 인플레이션이 하방일 거라는 예상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중립, 상방은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3월 달에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다운사이드 거의 없어지고 중립이 많이 올라갔고 상방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연준 의원들이 물가 전망이 조금 더 상승적으로 바뀌었다고 이 세부 항목에서 볼 수 있고요. 경제 성장과 물가 성장이 다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점점 더 높아질수록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도 논의가 되겠죠. 2021년 FOMC 비교 코스트라인 달걀 모양으로 표로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2019년에 금리 고점 찍고요. 2020년 1월에는 예방적으로 내린 상태에서 아직까지는 터지지 않았었는데 2020년 3월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기에 진입하게 됐고 B컷으로 기준금리 인하해서 금리 저점으로 이동하고 있었고요. 단 2주 만에 바로 제로금리로 갔죠. 그러고서 현재 1년 동안 계속해서 제로금리인 상황이에요. 금리 저점에서 금리 고점으로 올라가는 경기회복과 호황 버블 단계로 다시 진입을 할 건데 제로금리에서 경기회복 단계로 출발하는 시간은 첫 테이퍼링이라고 보고 있고 경기회복 단계에서 본격적인 경기 상승, 호황 단계로 진입하는 거는 첫 번째 금리 인상이라 보고 있는데요. 테이퍼링 할 때랑 첫 번째 금리 인상할 때도 다 유동성 리스크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거예요. 조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점 이후에 준비를 할 때는 실적주와 경기회복주 같은 주식 위주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산 배분에서 미국채 같은 거는 앞으로 추세적으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낮추고 주식 비중을 높이는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되고 다시 장기채를
물량을 모아가는 시기는 이 노란색 부분부터 만들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금리 고점에 거의 다다를 때부터. 보통 여기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또 일어나거든요. 그때쯤부터 채권을 준비해도 크게 늦지는 않는 것 같아요. 페드의 기준금리 현재 위치를 살펴보면 여기 나스닥 버블도 있고 금융위기도 있죠. 이렇게 내려가서 나스닥 버블 때는 뭐 얼마 안 있다가 올라왔는데 금융위기 때는 거의 5년 이상 제로금리 했죠. 지금은 이 제로금리가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2023년 정도라고 보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현재 위치를 보면 제로금리는 2020년 3월서부터 시작했고 테이퍼링은 내년이 2022년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첫 번째 금리 인상은 2023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위기 극복한 이후에 버블이 시작할 거고 다음 위기는 버블의 끝이 될 거예요. 1월달 FOMC만 해도 버블이란 표현을 썼었는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차차 안내를 해드릴게요. 최근에 M2 통화량 증가가 너무 심각해서 기축통화 달러의 힘이 약해지고 있는데요. 패드를 넘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먼저 예전처럼 기축통화의 힘이 정상 작동한다면 제가 1년 전서부터 알려드렸던 FOMC 모델로 투자를 이어가면 되는데 코스트라니 달걀 모형을 이용해서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M2 통화량과 GDP 성장률이 비슷할 때 기축통화가 건전할 때는 이 모델만 생각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M2 증가량이 5% 이하일 때 있어요. 미국의 GDP 성장률이 5% 되는 거 힘들기 때문에 M2 증가량이 5% 넘어가도 GDP 성장률보다 많은 거거든요. 이 정도만 돼도 정상적인 상황인 것 같고요. 금융위기 이후에는 M2 통화량이 5%에서 10% 정도 증가했는데 예전에는 위기 때 10% 잠깐 갔다가 다시 5% 이하로 내려오고 그랬는데 금융위기 이후에는 많이 못 내려오고 계속 10%에서 머물고 그랬거든요. 5% 이상이 항상 있고,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에 과거 10년 동안 들어본 게 미국의 성장이 거의 부채로 성장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다 부채로 성장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게 GDP 성장률보다 M2 통화량이 옛날보다 더 많이 증가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2020년 이후에 25% 이상이죠. 옛날하고는 차원이 너무 다르고,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GDP 성장률이 올해 20% 되고 미국도 20% 될 거 아니잖아요. 성장해서 기저효과까지 합쳐서 미국이 6% 나온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그럼 기저효과 때문에 그런 거고, 기저효과 제외하면 미국은 2% 전후일 텐데요. 성장률이. 우리나라는 3% 전후겠죠. 많이 올라봐요. 근데 M2 통과량이 25%라는 게 너무나 많이 차이 나잖아요. 옛날에 미국의 GDP 증가율이 3%일 때 M2 5% 증가한 거랑 3%일 때 10% 증가한 거랑 3%일 때 25% 증가한 거는 차원이 다른 거죠. 돈을 너무 많이 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명목 화폐의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명목 화폐 안에서만 생각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화폐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 또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앞으로 펼쳐질 화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FOMC에서 본 물가 상승률, 이런 거는 PC 물가를 얘기하잖아요. 소비자 물가 지수고 미국의 재무부에서 미국 사람들이 소비할 때 쓰는 품목들을 정해서 그거를 평균화해서 만든 물가 지수고요. 그 물가 지수를 바탕으로 페드도 통화 정책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팁스라고 물가 연동체 같은 것도 그 물가 지수를 따라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플레이션은 그 소비자 물가 지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M2 통화량, 그러니까 화폐가 풀린 양의 인플레이션, 화폐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M2 통화량이 25%인 게 2020년부터인데요. 이 표는 프레드 사이트라고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에서 그래프를 뽑아본 건데, 이 빨간색 그래프가 미국의 GDP 성장률의 퍼센티지고요. 이 파란색 그래프가 미국의 M2 통화량 증가의 퍼센티지예요. 작년 대비 증가율이라고 보면 되고요. 보시다시피 금융위기 전에는 GDP 성장률과 M2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거의 균형을 이루고 넘어갔어요. M2가 심지어 더 낮을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M2가 올라가더라도 GDP 성장률이 곧발로 올라와서 화폐를 풀면은 그게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돼서 경제가 회복하고 다시 긴축으로 화폐를 회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건전하게 운영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건전한 상태에서는 코스턴의 달걀 모형을 적용해서 페드의 기준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추적해서 투자를 하면 되는데, 지금 2007년 금융위기 이후에 보시면 M2 통화량 증가율이 GDP 성장률보다 훨씬 높아진 걸 알 수 있어요. 요 전에는 왔다 갔다 했죠.
나스닥 버블 때 잠깐 올라갔지만 버블 정리되자마자 다시 GDP 성장률이 올라오면서 뭐 어느 정도 버텨나갔는데 금융위기 오고 나서는 GDP 성장률도 많이 떨어졌지만 M2 통화량이 계속해서 GDP 성장보다 더 많은 거를 수년간 유지했어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가 2000년도 초반서부터 2000년도 후반까지 수년간 M2 통화량 증가가 많았잖아요. 예전에 보면 그런 기간이 별로 없죠.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GDP 성장률은 낮은데 M2 증가율이 높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10년간 부채로 성장했단 말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2020년 이후에 M2 증가량 보시면 뭐 25% 넘어갔고 바이든의 재정정책 다시 나오잖아요. 인프라 투자. 그거 하면은 거의 여기서 16% 돈을 더 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M2 증가량이 30%가 넘어갈 수도 있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는데 예전 금융위기 때 보면 뭐 차원이 다르죠. M2 증가량이요. 돈이 이만큼 많이 풀렸다는 거예요. 근데 GDP 성장률이 예전보다 훨씬 못 미치죠. 경제가 회복해서 다시 예전 평균처럼 돌아와도 M2 통화량을 다시 줄여야 되는데 10%에서 5% 만드는 긴축 활동과 25% 30%에서 10%를 만드는 긴축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정말 엄청난 고통을 수반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통화량 증가량과 더불어 절대적인 총통화 자체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여기서 양적 긴축을 한다는 거는 거의 대공황급의 커다란 경제 위기를 감수하고 해야 되는데 과연 연준이 이걸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연준이 M2 증가량을 다시 정상화시켜야 미국의 기축통화가 건전한 상태로 돌아갈 텐데 그게 과연 가능한지 여기에 의구심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양적 완화의 한계점이 거의 도달했다 보면 되죠. 2010년에 원래는 이 한계의 씨앗이 있었는데 2020년에 완전히 폭발했다고 보면 돼요. MMT라고 현대통화의 이론이라고 그냥 돈을 찍어내면 된다. 연준이 이런 식의 무제한 양적 완화의 이론도 있죠. 지금 거의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준만 바라보고 투자를 해도 되는 건지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50년간의 미국 기축통화의 시대가 정말 저무는 게 아닌지 GDP 성장률과 M2 증가율을 보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거의 정상화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거죠. 그러면은 베네수엘라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듯이 연준의 기축통화 이하 모든 명목 화폐들이 화폐 인플레이션으로 엄청난 변화에 휩싸일 수도 있는 거죠. 현재. 그래서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해칭하는 대체 자산인 금과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야 되는 게 이론적으로 맞는데 금은 작년 8월까지 상승하다가 미국에서 금 가격을 제어하니까 지금 모든 인플레이션 해칭 수요가 비트코인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2020년에 비트코인의 자금 유입량이 금보다 더 많았고 2020년에는 수많은 기관 투자자와 헤지펀드가 비트코인은 자산으로 편입했거든요. 비트코인이 2009년에 나왔는데 지금 13년 동안 평균 연수익률이 200~300%인가 그래요. 거의 두세 배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그 수익률은 이런 M2 증가량 25% 이상을 어느 정도 해칭할 수 있는 큰 수익률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산 배분에서 비트코인을 넣어서 CAGR 그러니까 연간 기대 수익률을 높여야 이 M2 통화량의 증가만큼 투자자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어서 지금 기관 투자자들과 테슬라 같은 기업들 그리고 헤지펀드들이 비트코인을 편입하고 있죠. 최근에는 조지 소로스의 펀드도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 뉴스 보니까 뉴질랜드 연금 기관에서도 편입했다고 하고 이스라엘 연금 기관도 편입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화폐 인플레이션의 관점에서 FOMC와 연준과 기축통화를 살펴볼 예정이라서 예전 2020년에 FOMC 리뷰랑은 조금 다른 식으로 아마 업로드를 하게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차차 기회가 되는 대로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